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중동 역사 원 담당 예쁘지 않아요? 원 담당하고 있는 금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주입식 암기식이야 완전히 그냥. 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그 15세기 문화, 특히 민족 문화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배웠습니다. 정말 뭐 다른 건 다 중요한데요. 진짜 중요한 거.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문화가 어느 왕 때? 세종 때. 네, 세종 때. 그러니까 15세기죠. 세종 때. 15세기. 이때 민족적이고 자주적인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 우리를 중심에 놓고 본 거죠. 바로 훈민정음. 훈민정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양을 중심으로 만든 단력책이 있다. 역법서 뭐예요? 칠정산. 여러분들 이 칠정산에서 이 칠자는 뭐냐면요. 어렵지 않고요. 우리 일주일이 뭐야?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잖아. 이거 다 해와 달, 별이잖아. 이게 다 한자로. 그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 달이 움직이는, 해가 움직이는, 별이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만든 달력이란 얘기예요. 칠정산. 그 다음에 우리 농부들의 어떤 경험으로 만들었던 농사직설. 그죠? 여기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향촌에 있는 약재를 가지고 모아놓은 처방전. 향약, 집성방. 그렇죠. 요게 바로 세종시대에 나왔던 것들이다 라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세종 때 여러분들 또 이 기술을 중시해 가지고 발명품 많아요. 장영실을 통해 가지고 나왔던 뭐 치국이라든지, 그죠? 치국이라든지 또는 자경루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해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세종 때 또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가장 중요한 15세기 민족문화에 발달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됐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5세기 역사 주도 세력들을 공부했으니까 이제 16세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확산입니다.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시대를 한번 나눠서 이렇게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뭐라 그랬죠? 1592년 임진왜란이다. 이러고 있을 수 없다라고 설명드렸죠? 요 앞에 시대를 다시 딱 쪼개가지고 여기 이제 15세기, 그다음에 여기가 16세기라고 했을 때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은 이제 역성혁명을 했던 사람들의 그 후손들이 쭉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역성혁명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향촌에 낙향해가지고 향촌 자체를 추구하면서 쭉 힘을 키워오다가 16세기 드디어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라고 하는 요 흐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바로 우리는 사림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림의 성장과 성리학 질서의 확립, 이제는 정통과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렇게 정통과 명분을 중시하는 성리학 질서를 확산시킨 사람들입니다. 자, 사림의 등장, 형성. 조선 건국에 협력하지 않은 누구? 온건파 사대부의 자제들. 그렇죠. 출신은요, 지방 중소지주 출신들입니다. 뭐 사대부가 원래 이 중소지주 출신들이었어요. 네. 항상 새로운 시대를 열려면 여러분들 몸이 가벼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맨 처음에 문 열 때 몸 가벼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몸집이 불어나요. 뚱뚱해져요. 이 대지주 출신들이 많단 말이야. 이러니까 여러분들 기득권 세력이 되니까 변화에 예민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방 중소지주 출신들이 사림들이다. 자, 정책 입장, 이 사람들은 향초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아, 이 사람은요 왕도 정치를 추구합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왕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강화된 정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왕이 재상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는 정치 형태. 결국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상 중심의 정치. 재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재상 중심의 정치를 우리는 왕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왕도 정치는 여러분들 왕권 강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됐죠? 자, 바로 이 살인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재상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향초에 있는 자신들이 이제 힘을 잡는 그런 것들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자, 성종 때요. 훈구 세력. 이 훈구 세력들이 바로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에요. 15세기 막판을 이끌었던 사람들. 예, 옛구자 뭔가 느낌이 오잖아요. 올드한 느낌이 들잖아. 그지? 바로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인들을 등용하게 되거든요. 이 훈구라고 하는 그 용어의 등장은 여러분들 그 세조 때 계유정난이 있죠. 세조의 등극, 단종을 이제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 세조 등극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이제 훈구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살인은요 주로 3사가 뭐지 여러분들?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언론 비판, 언론 기능이잖아. 언론 기능.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항상 의정부 6조 체제야. 조선은 어떤 것들이 왕권 강하고 어떤 것들이 왕권 견제인지를 꼭 구분하시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왕권 강화와 관련된 제도는 뭐가 있었지? 6조 직계제, 의금부, 승정원. 왕권 견제는 뭐가 있었지?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3사, 사관원, 사헌부, 홍문관. 바로 이 3사를 이 사람들이 장을 하는 거야. 이 3사는 특히 사헌부 같은 경우는 관리 감찰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훈구 세력, 이 훈구 세력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비판하는 거야. 예? 훈구의 어떤 부정과 비리 이런 걸 막 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훈구가 어쩌고 보면 실세야. 근데 실세인데 갓 들어온 것들이 실세를 막 쳐? 가만히 두지 않죠. 그죠? 결국 훈구 세력과 사림 간의 대립이 벌어지는데 누가 힘이 세요? 훈구가 힘이 세요. 그들이 실세라니까. 결국 사림들이 화를 입는 사건, 사화가 발생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야. 15세기는 훈구고 16세기는 사림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훈구의 성역에 사림들이 지금 돌을 던진 거야. 근데 처음에는 안 돼. 이게 안 돼.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엄청나게 화를 입어요. 이게 바로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사화야. 근데 여러분들 역사를 이렇게 보시면요. 종국에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겨요. 비록 그 당시에는 패배하고 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겨요. 결국은 정의가 이겨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지금 당대에 뭐가 막 안 돼. 노력을 했는데 뭐가 안 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가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주장한다면 그건 언젠간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죽은 사람들 그래요. 힘이 없으니까 죽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역사를 알았다면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서운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어쨌건 간에 이 살인들에 의해서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뀔 텐데 그 진통 과정, 사람들이 화를 입은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화. 자, 사화에는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무, 갑, 기, 을. 무, 갑, 기, 을. 무오, 갑자, 기묘,
을사 이렇게 있어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기묘사와 을사사와 이게 순서야. 이게 순서야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무오년에 일어난 사와 갑자년에 일어난 사와 기묘년에 일어난 사와 을사년에 일어난 사와. 아유,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화를 입었어. 그죠? 진짜 고생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권력을 장악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다치고 많이 아파요. 자, 맨 처음에 무오사 볼게요. 훈구 들이 이제 아빠. 사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대립한 거야? 훈구 대 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훈구 대 사림의 대결이 바로 사화다. 근데 훈구가 이제 주로 이제 사림을 공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죠. 자, 맨 처음에 이제 무오사화 볼게요. 무오사화는요, 연산군 때예요.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군자로 끝나는 사람이 두 사람 있다. 누가 있을까? 왕 중에서 연산군 그리고 광해군 두 사람이 있어요. 군자로 끝났다는 얘기 뭐냐면 조나 종이 안 붙었다는 얘기 뭐냐면 왕으로 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죠. 군으로 됐다는 얘기 뭐냐면 쿠데타에 의해서, 그걸 이제 조선시대는 반정이라 그래요. 네, 그 반정에 의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조나 종이 안 붙고 군이 붙는 겁니다. 조나 종이 붙는 건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요,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는 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왕위 세습이 그냥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대부분 종이라 그래요. 대부분 종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원칙은 여러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예, 늘 맞지는 않으니까. 일단 조나 종이 안 붙고 군이 붙었다. 이거는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왕이 두 사람이다. 연산군과 광해군. 연산군은 뭐 때문에 쫓겨나냐면 나중에 중종 반정. 광해군은 인조 반정. 쫓겨나는 거예요. 자, 이 무오사화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림의 어떤 거두죠. 사림. 이 김종직의 이 잘라야 돼. 조의제문이 아니야. 조의제문이야. 그러니까 의제라고 하는 사람을 가슴 아프게 이제 기리는 거야. 조문을 쓴 거야. 조문을. 왜 사람이 죽고 나서 뭐 그 사람 제사 지낼 때 왜 조문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쓴 거야. 근데 너무 애도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쓴 거지. 근데 이 의제가 여러분들 그 항우와 유방 아시죠? 항우와 유방. 그 항우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김종직의 조의제문은 바로 항우가 의제를 죽인 사건을 비판한 것, 이것은 애둘러서 바로 세조가 단종을 죽인 사건을 애둘러서 비판한 것이다 라고 훈구가 몰아붙인 거예요. 이건 바로 세조를 욕보이는 것들이다. 이 사림은 바로 세조를 욕보이는 자들이다 라고 하면서 몰아친 거죠. 연산군이 자기 핏줄인데 세조가 뭐? 이것들이 건방지게 라고 해서 이 사림들을 아주 무차별적으로 사약것을 날렸던 사건. 이게 바로 무오년에 이런 사화예요. 훈구는 지금 사림들이 좀 성장하니까 견제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계기로 해서 1차 날립니다. 그런데 또 한 번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 시기는 연산군 때, 역시 연산군이에요. 요 두 개는요 다 연산군 때예요. 다 연산군 때예요. 연산군 때인데 이거는 사실은 자기의 어머니 패비 윤씨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일어납니다.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 다 나와 라고 하면서 이때 살인도요, 훈구도요. 사실 많이 훈구 세력도 많은 피해를 봐요. 어쨌건 간에 자기 어머니 죽인 사람들 다 나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싹싹 날린 게 바로 이 갑자사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연산군과 정조가 많이 비교가 돼요. 조선 전기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가 패비 윤씨가 되면서 결국 죽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분노 막 나왔거든요. 근데 정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버지가 죽죠. 사도세자. 뒤죽아쳐 죽잖아요. 노론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조는 노론 세력들을 왕위에 올랐을 때 노론 세력들을 제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막 몰아붙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아마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건 연산군이 패비 어머니를 죽인 나를 나와라고 하면서 막 칼로 막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이고요. 난리도 아니었어요. 정말 폭군의 어떤 이미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갑자사화예요. 이때 사람들 굉장히 많은 화를 입습니다. 자, 그다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기묘사화. 기묘사화는요, 기묘한 일이 벌어져요. 기묘한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화를 입습니다. 그 기묘한 일들은 뭘까요? 바로 잎사귀에 조씨가 왕이 된다. 조씨가 왕이 된다. 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오, 이거 완전 대박이죠. 조씨가 왕이 된다는 막 그 글자가 생긴 거야, 지금. 주초위왕. 요런데 요 주초를요, 묶어내면 이건 조씨가 되거든. 조씨가 왕이 된다는 거야. 조씨가 되다, 왕이 되다. 조씨가 왕이 되다. 이 조씨가 누구냐?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중종 때, 중종 반정, 지금 연산군 쫓아냈잖아요. 그 중종 반정을 통해서 이 조광조라고 하는 살인을 격하게 등용합니다. 이 중종이. 격하게 이 중종이 이 조광조를 앞세워서 개혁을 단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조광조는요, 여러분 조선시대 3대 개혁가 하면 조광조, 김육, 흥선대원군을 들 수 있거든요. 이 조광조의 개혁 정치, 먼저 위훈삭제. 위훈삭제는 뭐냐면, 위가 뭐냐면 거짓 위자예요. 거짓 훈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중종 반정 쿠데타를 통해서 연산군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폭정의 달인 연산군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훈장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훈장을 받은 사람들을 쭉 보니까 거짓으로 훈장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슬쩍 이름을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들 다 지우라는 거예요. 지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훈 삭제예요. 근데 그 위훈 삭제의 대상이 주로 훈구 세력들이었어. 그러니까 훈구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현량과 현명한 그런 선비들을 뽑는 거예요. 이거는요,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조광조는 살인이야. 지금 많은 살인들이 지금 향촌에 있잖아. 향촌에 있는 선비들을 뽑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량과 실시하라는 얘기야.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소격서의 폐지. 기억하나요? 소격통으로. 이거 참 아이유가 불렀나? 이아이유인가? 네. 죄송합니다. 아이유예요, 이아이유예요? 아이유. 이게 이 나이가 되면 까먹어요, 이렇게. 아이유. 네, 아이유가 왜 소격동 왜 서태지랑, 여러분은 전 서태지를 알지 아이유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서태지 모르잖아. 아이유 알잖아. 그 소격동이란 노래가 있어요. 소격동으로 기억하나요? 뭐 이런 노래가 있거든. 소격동에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소격서가 있어서 그래요. 소격서가 뭐냐면 바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제사를 관장하는 관청이에요. 그게 소격동에 있었거든. 그래서 소격서야. 이거 폐지하는. 왜냐면 이 살인들은 여러분들 철저한 유학자들이야.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 죽어. 이 사람들 단신가 세력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미신이나 이런 것들 절대 믿지 않아요. 근데 이 15세기 훈구 세력들은 이런 들었다 하며 저런 들었다 하니 이것도 믿으면 괜찮고 저것도 이랬단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늘에 왜 제사를 지내? 아니 뭐 이런 제사를 왜 지내? 이런 신들에게. 이유가 뭔데? 현재에 집중해. 현재 유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훈구가 얼마나 믿겠어요. 이 조광조가. 그죠? 자신이 받았던 그 공신 리스트에서 자기 이름을 빼라고 하질 않나. 자기 대신에 살인 세력들을 끌어올리라고 하지 않나. 어쨌건 이 훈구들이 관여하고 있는 이 소속서 없애라고 하지 않나. 쟤 뭐야 쟤? 손 좀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조씨가 왕이 된다. 이건 꼭 모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모.
영모 묶어가지고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결국 조광조 사약 먹고 죽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기묘사화 중종 때 벌어진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을사사화인데요. 을사사화는 기묘사화보다 그렇게 중요도는 높지 않아요. 명종 때고요. 외척 윤원형, 대윤, 소윤의 어떤 싸움이라 그래요. 윤원형과 윤임 간의 권력 다툼 과정 속에서 사림이 화를 입은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을사사화다라는 거예요. 무갑기을, 특히 이제 기묘사화, 중종 때 있었던 이 기묘사화를 특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시험에 잘 나온 거는 요 무오사화와 기묘사화가 시험에 잘 나와요. 무오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되어서 나왔던 사림들이 화를 입은 사건이고, 기묘사화는 조광조의 개혁으로 인해서 화를 입었던 사림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갑자사와 을사사화는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화를 한번, 진짜 어려웠지 사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지만 결국 시대 정신을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 훈구는 이미 엄청난 대지주 출신이라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해요. 결국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사림들이었고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더라. 사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서원과 향약을 기반으로 세력 선조 때 중앙 권력을 드디어 차지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사림들은 서원이 뭐냐면 학교예요. 향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인재를 키워가는 거야. 선생님이 말이야, 오늘 그 문화재청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고궁박물관에 갔다 왔다. 중앙 저 경복궁에 있는데 고궁박물관 갔다 왔는데 인사를 드리고 나와서 이제 오늘 그 대한제국 120주년 뭐 개관식을 오늘 처음으로 그 VIP들 모시고 이렇게 오픈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운 좋게 갔는데 거기에 계신 학예사 연구원 그분들이 나 좀 완전 감동. 고3 때 내 강의를 들었던 인터넷 제자들이야. 정말 제가 너무 오늘 막 소름 끼치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내가 또 만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또 언젠가 여러분들이 어느 공간에 있든 저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강의 들으면서 역사가 너무 재밌었대. 그래서 그 학예사, 연구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에 지원했다고 하시더라고. 얼마나 감동이 막 물밀듯 밀려오는데 고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참 가르친다는 건 희망만을 말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역사를 얘기하면서 뭐 비록 맞습니다. 저 이게 입시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 저도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어떻게든 희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들. 네. 자, 이런 거예요. 이 사림들도 향촌에서 자신의 인재를 키운 거야. 100년 동안 키운 거야. 100년 동안. 너희들이 언젠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거야 라고 100년 동안 키운 거야. 100년의 기다림이야. 대단하지 않냐? 그리고 향약은 뭐냐면 향촌에 있는 약속이에요. 이건 뭐냐면 서원은 인재양성이라면 향약은 뭐냐면 이거는 농민들을 장악하는 거예요. 향촌에 약속이 있다 이거야. 예를 들면 환난상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 뭐 이런 어떤 식의 약속을 정해놓는 것이. 이걸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이 하도록 만든 거야. 이건 뭐냐면 농민들을 장악하는 거지. 즉 향촌에서 사림들이 농민들을 장악하면서 향촌 자체를 추구한다. 이거는 중앙으로는 위협이거든. 근데 그렇게 100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림이 16세기 정권을 잡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100년간 준비한 거야. 100년간 준비하고 정말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드디어 16세기 역사 주도 세력이 되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림들 꿈이 있었죠. 새로운 세상, 유학이 정말 정점을 찍는 어떤 그런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그 꿈이 제대로 되려면 너무나 높은 산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들은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대정신으로서 건강한 시대정신을 계속 만들어내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이지. 결국은 16세기에
그 힘든 여정을 마치고 역사 주도 세력이 된다는 사실. 이런 어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요. 그런데 선조 때 결국 사림이 정권 장악했어. 선조 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역성혁명, 조선 건국에 참여한 유학자들은요 명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향촌으로 낙향했고 그들이 주로 사림이 돼. 그러니까 소수의 유학자들이 주로 중앙에 들어가서 관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세기가 되면서 바로 향촌 자치를 추구하면서 향촌에서 세를 뿌렸던 굉장히 많은 이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하더라는 얘기야. 선조 때가 되면, 선조 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든 힘들게 권력을 장악했어. 그럼 문제는 뭐냐면 쪽수가 많어. 인원이 많어. 중앙의 관직은 한정됐는데 인원은 많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중앙의 관직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끼리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사림이 집권을 잡을 때는 바로 붕당이라는 게 형성돼. 붕은 뭐냐면 법부자야. 끼리끼리 친구들끼리 당을 형성하는 거야. 지금도 여러분들 뭐 더민주당도 있고 뭐 요즘 새누리당은 없지. 이거 당들이 많아가지고 뭐 바른정당도 있고 자유한국당도 있고 뭐 당들이 많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당을 형성한 거야. 친구들끼리 당을 형성한다. 모인 거죠. 자, 그 배경에는요. 일단 척신잔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훈구로 보세요. 훈구 세력들. 이 15세기 훈구 세력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강경하게 다 제거해버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인당이라 그래요. 에이, 그래도 그런 거 아니야. 자꾸 이렇게 그러면 보복을 낳는 거야.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이 가지. 이렇게 온건한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서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척신잔재청산과 그리고 바로 이거 너무 중요해. 이조 전랑직을 두고 사림과 대립을 해요. 보세요. 이조 알죠, 여러분? 이호, 예병, 형, 공, 이조. 그 이조는 지금으로 본다면 뭐 행정자치부쯤 된다고 보면 돼요. 그 이조 안에 전랑이라는 직이 있어. 이 전랑이라는 직은 뭐냐면 바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직이야. 높은 자리는 아닌데 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쪽수는 많지, 자리는 적지, 어떻게든 관직을 차지하려면 이조 전랑을 확보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조 전랑을.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부딪히다가 결국은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는 거예요. 척신잔재청산과 이조 전랑을 찍어두고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하더라. 아, 왜 동인이고 왜 서인이냐고?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예. 동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동대문 쪽에 살고 있었고 서인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서대문 쪽에 살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동인당, 서인당 이렇게 한 겁니다.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 리더가 집이 어디냐,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동인, 서인으로 이렇게 나뉜 겁니다. 자, 먼저 동인부터 볼게요. 동인은요 신진사림이 중심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강경파예요. 척신잔재 확실히 없애야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황과 조식의 학문 계승, 김효원이 지지합니다. 이 김효원이 바로 동쪽에 살고 있어서 동인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효원. 자, 이황입니다, 여러분들. 1,000원이야, 5,000원이야? 1,000원, 이황. 그 다음에 서인 볼게요. 서인은요 기성사림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척신장제에 있어가지고 청산에 있어가지고 좀 온건해요. 아,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같이 가는 건데 왜 너무 그런다. 기성사림 중심. 이 사람들은요 이이와 성원의 학문을 계승했고요. 심의겸이 지지합니다. 아까 서인, 심의겸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게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붕당 정치 핵심 뭐냐면요 공존이에요. 공존. 우리가 권력 잡았다고 상대방을 완전히 다 죽여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공존하고요. 상대 붕당을 인정하면서 비판 견제, 권력 장악을 위한 대립이 좀 이제 심화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어쨌건 붕당 정치는요 같이 갑니다. 같이. 우리 당이 다 잡았다고 해서 권력을 다
확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같이 뭐 예를 들면 동인이 권력을 장악했어. 그럼 서인 좀 줘요. 또는 서인이 권력 장악했어. 그럼 동인 좀 줘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붕당 정치가 전개가 되고 있더라. 사림이 권력 장악했고 이제 그 쪽수많은 사림이 이렇게 붕당 정치를 형성하더라. 자, 서원 설립과 향약의 보급, 성리학적 질서의 확립입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들. 사림이 권력 잡는데 절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서원은 여러분들 지방 양반 자제를 교육하는 건데 중요한 거 이거 제사도 하고 교육도 한다는 거예요. 제사도 하고 교육도 한다는 거예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한다는 거. 서원입니다.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백운동 서원을 건립을 해요. 이 백운동 서원이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서원이다. 백운동 서원. 요게 이제 나중에 사액은 뭐 내릴 사자야. 액자를 내린 거야. 누가? 왕이. 그래. 그게 최초의 서원이란 말인가? 그래. 그러면 내가 이름 한번 지어줄게. 라고 해서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 소수서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소수서원이다. 라고 해서 그 액자를 준 거지. 왕이 액자 써서 보냈는데 당연히 이름 바꿔야지. 그래서 백운동을 소수서원으로 바꿔 놓은 겁니다. 이런 서원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16세기 되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농민들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로 향약. 향촌사회의 유교 윤리보급, 향촌의 풍속교와 향촌사회 질서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데 중종 때 조광조가 시행을 했고요. 조광조가 정말 중종하면 조광조지. 그치? 이황, 이이 등 사림의 노력으로 전국으로 확산, 사림의 향촌 지배력과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리학 연구의 발달입니다. 성리학, 인간의 심성과 우주, 자연의 원리를 연구한 학문인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16세기. 15세기가 이 세종의 훈민정음이라면 16세기는 이황과 이이죠. 이황 1,000원짜리 1,000원 동인 이이 5,000원 서인 이렇게 연결돼요. 자, 이황은요 이상주의적 성향이고요. 리 이게 뭐냐면 이게 리고 이게 기야. 리는 뭐냐면 본질이야. 사물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 선생님은 행복해. 선생님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게 보이니? 내가 행복하다는 걸 너희들이 볼 수는 없지. 이건 내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나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보일 수도 있어요. 추측할 수 있어. 어떻게? 표정을 통해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기예요. 기. 기질이라고 그러지. 기질. 그러니까 이 리를 기질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어쨌건 리는 본질이고 기는 보여지는 것이야. 그런데 이황은 리를 너무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본질, 사물의 본질이 중요하다. 저서 중에 성학 10도, 성학 10도, 요 도라고 하는 게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그림책,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학 10도를 이황은 저술하고 있더라.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는요 이황이 이상적이라면 이는 현실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황이 이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이황 때는 아직 훈구 세력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 이황 때는 야당이야. 야당은 좀 이렇게 선명하게 싸워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리를 강조하는 거야. 리, 본질, 순수한 것, 선한 것, 이게 바로 사림이라는 거야. 그리고 악한 기질, 그걸 바로 훈구라는 것이.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아주 전투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이황은 보인다고요. 이상을 추구하면서. 근데 이는 말이야. 이 때는 이제 사림이 정말 잡은 때야. 잡은 때니까 이제 여당이야, 여당. 이황 때는 야당이라면 이 때는 여당이야, 여당. 이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돼요. 집권 세력이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현실적, 개혁적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기의 역할도 중시해요. 물론 여러분들 이 역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리 중시합니다. 근데 기의 역할도 중시하고 있더라.
성악 집요, 동어문답 저술. 자, 여러분 시험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까 이황이 여러분들 성악 뭐라 그랬지? 10도라 그랬다. 이황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이인은 성악 집요. 이황은 성악 10도야. 완전 중요해. 이인은 성악 집요. 이황은 성악 10도. 완전 중요해. 완전 중요해. 헷갈리면 안 돼. 시험에 잘 나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둘 다 그런 거야. 성학, 성스러운 학문으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한 아주 요약해 놓은 책이란 얘기야. 성학 10도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아주 그냥 그 파이널이라고 보면 돼요. 예, 어떻게든지 어떤 그 학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저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이하고 이황은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성리학적 윤리의 보급. 자, 국가는요 3강 5륜을 보급하고요. 이제 인간으로 살아야 될 그런 어떤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다섯 가지 이런 것들을 보급을 하는 거예요. 사림, 서원 운영, 향약 보급, 그다음이 소학, 어릴 때 배우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리고 주자가래, 주자,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예요, 주자. 네, 주자입니다. 주희인데요. 뒤에 자자가 붙어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죠. 그 주자가 쓴 집안의 예법, 이런 주자가래 보급 노력하고요. 이륜 행실도, 이것도 윤리서예요. 도덕책이에요. 동몽수지, 이거 어릴 때 어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책이 동몽수지. 이런 어떤 윤리서를 가능하면 부모한테 효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윤리서 가능한 거죠. 명분론을 강조하면서 신문질서를 강화하는, 성리학이 원래 그런 거거든. 성리학은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신문질서를 강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16세기 살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6세기 살인들, 정말 어려운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말 이게 사약 먹으면서 정말 버텼죠. 근데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준비하면서,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그들은 버텼어요. 결국은 정권을 장악합니다. 16세기 선조 때 말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려는 세상, 윤리학적,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걸 다 하면서 자신의 꿈을 또 만들어 가려는 그런 모습들, 굉장히 도덕 군자적인 모습이 16세기에 보여지겠죠. 그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황과 이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별초기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살인의 어떤 그 정착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15세기와 16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5세기 훈구 세력들, 16세기 살인.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이때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임진왜란 벌어지는 것이죠. 이러고 있을 수 없죠. 네, 이러고 있을 수 없다. 1592년 임진왜란, 다음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